아까 1교시에서는 상고 시대 문학으로서 황조가와 공무도화가 두 편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교시에서는 시대적으로 이제 통일 신라 시대에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통일 신라 시대에 가장 화려하게 문물을 꽃피운 그런 아주 고대의 르네상스 시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문화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학의 면에서도 아주 정말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져 오고 있는 그 향가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그 시 형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 신라 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그 문물과 더불어서 향가, 그러니까 중국의 문학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학이다, 이렇게도 이제 칭하고 있는 향가 문학을 제외하고 우리 문학사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향가 문학은 그 삼국 유사의 14수, 14수가 실려 있고, 이제 균여전,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를 받아들인 그 승려층에서 가장 화려하게 또 우리 이 문학을 또 짓고 전파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균여전에 11수가 실려 있어서 총 이제 25수의 작품이 향가가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향가의 형식이 현대까지도 중요하다 하는 것은 향가를 거쳐서 시조를 거쳐서 이제 또 개화기, 신체시를 거쳐서 현대시, 근대시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형식이 4구체, 8구체, 19체.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4구체로 이제 헌화가를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구체에는 모죽질환가라든지 처용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한편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19체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망매가라든지 찬기파랑가라든지 안민가, 이제 이런 작품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향가의 그 주된 작가층을 이루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고구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된 그 불교 문화, 불교를 중심으로 한 그 승려층이 한 축의 작가층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 신라 시대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심신을 훈련시켜서 그 지도자 역할을 만들게 한 그 화랑도들, 그래서 화랑도들이 또 아주 중요한 향가 문학의 작가층을 또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제시한 그 헌화가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역시 헌은 바친다, 화는 꽃이죠. 꽃을 바치는 노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역시 아까 그 상고 시대에 우리가 두 작품을 공부할 때도 제가 그 배경 설화를 듣고 나서 그 작품을 보면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또 그 패러디 형식으로 새로운 현대적인 작품으로도 엮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제가 생략을 했지만 그 상고 시대의 노래 중에서 백제 여인의 행상을 나간 남편을 무사히 잘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정읍사 같은 노래도 요즘도 무용으로 혹은 또 뮤지컬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역시 그 노래의 주제도 무엇입니까? 요즘하고 똑같죠. 바깥에 일 보러 나간 남편이 무사히 또 돈도 많이 벌어서 어디 다른데 빠지지 마시고 가시지 마시고 집에 돌아오시기를 잘 비는 그 여인의 마음을 노래하는 거, 아무리 요즘 남녀가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남편은 반대로 해석하면 일 나간 아내가
무사히 집에 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한다. 똑같이 우리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향가 문학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표작이 뭐 여러 작품이 있겠지만 오늘 보고자 하는 우리 책에 그 44, 45쪽에 실려 있는 헌화가도 가만히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참 저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랑 같이 보시겠지만 그 요즘 고령화 시대에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몸은 60살, 70살이 됐어도 마음으로는 어떤 낭만이라 그럴까 또 그런 서정적인 정서는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노인이 최초로 저는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 등장한 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 작품이 저는 이 헌화가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특히 헌화가에 나오는 그 꽃이 특히 이제 5월 달쯤으로 짐작이 되어지고 붉은색인 걸로 봐서 그 바위 틈새에 피어 있는 철쭉꽃이 아닐까. 요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바깥에 꽃 구경 가시기 참 어렵죠. 시대적으로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간간히 어쩌다가 한번 산책을 혼자 둘이 이렇게 좀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화려한 진달래 이제 머지않아 곧 질 것 같습니다. 진달래 철쭉 붉은색 이미 개나리는 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 진달래 철쭉꽃도 한번 보시기 바라면서 이 작품은 이제 그 신라시대 성덕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정공이라는 남편이 이제 그 강릉 태수로 강릉을 이제 지도하는 뭐 도지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강릉 가는 길이 지금은 뭐 1시간, 2시간 이내로 충분히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지만 그 옛날에 이제 그 부인과 남편 순정공과 이렇게 또 몇 사람의 그 신하들과 같이 이제 부임을 해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제 가다가 점심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서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같이 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둘러 앉은 거죠. 그런데 아주 그냥 1000길 정도에 되는 그 아주 기괴 암석 사이로 그 돌산이죠. 돌산 봉우리에 이렇게 철쭉꽃이 이렇게 약간 병풍처럼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우리 문학은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죠. 우리 문학의 요소 중에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1000길 그 낭떠러지에 사이사이에 참 그거는 누가 그렇게 심어 놓을 수도 없고 자연의 오묘한 이치라고 밖에 할 수 없죠. 날아가던 그 풀씨 하나가 바위 틈새에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고 그 틈새마다 정말 병풍처럼 그 붉은 그 철쭉꽃을 쭉 둘러놓고 그 밑에 이제 바닷가에 물 흐르는데 앉아서 해변가에서 점심을 먹게 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순정공의 부인이 이제 이렇게 주변 신하들을 둘러보면서 아 정말 꽃이 아름답군요. 저 꽃을 누가 좀 꺾어다가 주시면 좋겠네요. 뭐 이제 이렇게 뭐 혼잣말을 했다 그럴까? 그 배경 설화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를 누가 목숨을 걸고 정말 올라가겠습니까? 아무도 위험하다고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라고만 나와 있죠. 누구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노인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 예쁜 어여쁜 그 강릉 태수 부인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듣고 소를 끌고 가던 그 손을 이제 이렇게 소를 옆에다가 묶어놓고 이제 늙은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그 수로 부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태수 부인인 수로 부인에게 그 꽃을 꺾어다가 이렇게 바치면서 이제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도 모르는 지나가는 한 노인, 늙은 노인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그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꽃을 갖고 싶어 하는데 어느 누구도 올라가서 이걸 꺾어다 바치지 못하는데 이 노인의 어떤 마음속에 낭만이라 그럴까, 내면이 아주 감성이 풍부한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죠. 자, 붉은 바위가에, 그러니까 그 천길 낭떠러지가 되는 그 해변가에서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그 바위, 거기에 아주 5월달이라고, 그래서 붉은 바위를 봐서 이제 후세인들이 해석할 때 아마 계절적으로 5월에 진달래 철쭉이 막 우거진 그런 때가 아닐까. 그래서 5월달 철쭉이 아주 바위 틈틈마다 이렇게 화려하게 병풍처럼 아름답게 피어 있는 곳에 암소 잡은 손을 놓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수로 부인의 말씀 한마디에 저 꽃을 누가 좀 꺾어다 줄 수 없을까 하는 그 말에 지나가는 이 늙은 노인, 내가 소를 잡고 있는 이 손을 놓게 하시고, 그래서 손을 이제 놨다는 거는 소를 잡고 가죠, 지금. 그러니까 소를 옆에다가 이제 잘 묶어 놓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꽃을 꺾어다 바치겠는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다면, 제가 바치는 이 꽃을 아이고 이렇게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시지만 않는다면 제가 기꺼이 부인께 꽃을 꺾어 바치겠나이다 하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래서 헌화, 노래를 바치면서 부른 노래.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참 낭만적이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노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여기 제가 작품에는 적어서 올리지 못했지만, 이 아름다운 여인이 또 이제 가다가 너무 여인이 아름다우니까 이제 물 속에 있는 용왕이 탐을 내서 이 부인을 물 속으로 또 데리고 가버리는 그런 사연이 또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다들 막 우왕좌왕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큰 이변이야 막 이러고 어쩔 줄 모르는데, 호련히 또 어떤 노인이 하나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한 입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부가 하고 이제 그 후지가 형태의 노래를 지어 부르니까 나중에 이제 물 속에 있는 용왕이 그 수로 부인을 물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노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향가에 나타나고 있는 단순한 그 노래의 내용도 저는 중요하지만, 여기서 오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동안에 많이 보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요즘 고령화 시대에 노인 문학, 또 노인들 자서전, 제가 12년째 재능 기부로 그 복지관에서 어르신 문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은 우리 대면 수업으로 한 10명 정도 시작하다가 지금은 60명이 됐고, 작년에는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로 대면 강의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독서 토론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것처럼 그 온라인으로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르신들, 노인들의 삶을 많이 이해하게 됐는데, 겉의 모습은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많이 갔지만 거기는 70세, 80세, 90세 중반도 있습니다. 역시 마음으로는 그렇게 낭만주의적인, 또 그런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특히 이 향가 문학에 나타나는 이 노인이 최초로 우리 문학에 나타난 노인 할아버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조금은 다른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작품, 제가 아까 향가의 형식 중에서 이제 19채의 형식으로 된 안민가라는, 역시 이제 스님, 충담사 스님이 지은 것이죠. 그 헌화가는 이제 작가를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스님이 참
물론 충담사라는 스님은 이제 찬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일찍 떠난 화랑을 또 찬미하는 노래도 지으셨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역시 1000년 전의 노래인데도 지금 읽어도 아주 공감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작품 중에서 아까 헌화가는 이제 노인을 좀 찬미하는 노래라고 한다면 이 안민가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백성은 우리 국민이죠. 우리들을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라고 신라 경덕왕이 이 충담사 스님께 치민 백성들을 다스리는 노래를 하나 좀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된 계기가 돼서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다. 자, 이제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도입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비유죠, 비유. 임금님은 한 집안에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 그리고 그 밑에서 임금님을 보필하고 나라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각 부서, 우리 장관들 있죠,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우리 백성들은 어리석은 아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리석다는 것이 뭐 바보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아직은 홀로 설 수 없는 이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어린 아이 수준이니까 모든 것이 조금은 부족하고 또 조금은 아직 그 자아 확립이 덜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리석다는 것이 고대어에서는 요즘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비유하기를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어떤 철학적으로 혹은 뭐 관념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역시 이럴 때 이제 문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임금님은 아버지시고요. 신하가 어머니 같다고 한다면 우리 백성들은 아이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하시면 백성에 대한 애정을 알지로다.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요. 저는 그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을 하고 있는데 가정이 어려워져서 이제 이렇게 오시는 어른 부모님들을 볼 때 딱 그 얘기를 해요. 정말 그 사랑하는 자식, 아들, 딸들을 위해서 조금 생각을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제 비유가 아주 과격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생명까지도 바칠 정도의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부모님 아니냐. 그러니까 임금님과 신하가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고 이런 애정을 갖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비유가 저는 너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꾸물거리며 사는 인생, 이것을 배불리 먹여서나 다스려. 그러니까요, 요즘 경제 너무 중요하죠.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주. 추울 때 더울 때 우리 옷을 입어야 살지 짐승하고 다르죠. 식 먹어야죠. 먹는 건 너무 중요해요. 배불리 먹여서나 다스려. 그러니까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한 시인도 있습니다. 배부르면은 그 다음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통치를 누가 하든 임금님이 누가 하든 우리 정말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이제 항거하게 되고 정책이 잘못됐고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칸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희망을 잃겠습니까? 새로 가정을 꾸려서 살려면 의식주잖아요. 먹고 그 다음에 등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집 한 칸, 방 한 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이 비바람 맞지 않고 또 배고 올리지 않고 잘 먹게끔, 그러니까 꾸물거리며 사는 인생은
인생이 아주 뭐 극적이고 뭐 대단하고 유난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꾸물꾸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배 골치 않고 배불리 먹게끔만 다스려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 아니 우리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 밥도 잘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고, 병나도 고쳐주고, 또 집도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고 어디를 가겠어요? 여기서 먹고 살기 너무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아무리 해도 희망이 없고 어려우니까 때로는 우리 왜 이민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동남아에서 우리 일하러 돈 벌러 오는 그 분들도 진짜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다가 힘드니까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말 그분들에게도 잘 해드려야죠. 최선을 다해서요. 그러니까 나라가 백성들을 배부르게 잘 먹고 살게 하고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마련되면 우리가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하고 살지 어디로 가겠어요? 나라를 지닌 해덕을 알리로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은혜와 덕을 알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 임금님과 신하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면서 통치를 한다고 하면은,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말거나 한다면 이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이 자기 자식이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가난을 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왕이 왕다워야지,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지,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시는 것도 참 보기가 딱하죠.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유아교육과에서 강좌명을 보니까 부모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아니 부모가 부모지 부모 교육이라는 강좌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 뉴스 매체에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부모가 부모답지 않은 모습에 너무 가슴 아프죠. 그 어린 자식 학대하고 끝내는 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그런 것도 하는 행위를 볼 때 정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겠다. 왕은 왕다워야 되겠다. 우리 답다는 말이 참 우리를 정말 한계 어떤 그 선을 짓게 하죠. 선생이 선생다워야 하고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지. 답다는 거 우리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여기 신하를 어머니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은 굶어도 정말 자식 입에 밥 들어가게, 자식 춥지 않게, 자식이 원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 역시 어머니다. 그러니까 임금님과 신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정말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자고, 그 대신 또 백성은 백성답게 해야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감사하게 여기고,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돌봐주시니까 우리는 또 우리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 보면은 온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가르치는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 해줘야 되고, 또 학생은 학생답게 또 약간의 선생이 제시하는 레포트 또 충실하게 써주시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향가의 낭만적인 혼화과와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또 백성으로서, 임금으로서, 신하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를 제시해주는 안민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차시에서 강의한 그 황조가 공무도화가 중에서 한 편, 또 향가 헌화가 안민가 중에서 한 편을 총 2편 선택해서 우리 지금까지 써온 형식으로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 5월 14일 11시 59분까지 이 클래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11주차 강의에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